조금 전까지 저희가 이제 갑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서사 도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이 어떤 글씨가 서사 도구가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다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화선지에 저렇게 썼는데요. 화선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종이가 잘 번지는, 가장 잘 번지는 것을 이용하는 게 화선지에다가 우리가 이제 붓을 통해서, 붓은 저 붓 안에 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함유하고 있는 먹을 잘 번지는 종이 위에 그 번짐 효과를 얻으면서 표현하는 게 이제 저렇게 화선지에 쓰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저기는 나무에다가 새긴 거죠. 저건 이제 글씨를 써서 나무에 새긴 것이고, 그 옆에 가운데에 보면은 저것은 도자기 흙입니다. 도자기 흙을 나무판 위에다가 도자기 흙을 두껍게 발라가지고 글씨를 써서 그 부분을 뜯어낸 거예요. 그 글씨 부분만 뜯어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소나무는 화선지에 쓴 거죠. 그래서 그 먹의 연함이라든가 진함 이런 것들을 그 효과를 얻어낸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뭔 것 같으세요?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도자기에다가 지금 4개의 도자기 크기를 똑같은 것을 맞춰가지고 여기에다가 무위라고 하는 글씨를 새긴 거예요. 새겨서 유약을 발라가지고 구운 겁니다. 위에다가 이제 이거 블루로 표현한 거는 그냥 시원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블루를 조금 묻혀봤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이 서사 도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쓰느냐? 이거는 굉장히 그 글씨를 결정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골은 아까 아주 단단한 갑골판에다가 날카로운 끌로 이와 같이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갑골이 아니라 금문입니다. 금문인데 이거는 이제 상나라 때 금문이에요. 금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물입니다. 쇠물을 끓여가지고 먼저 흙으로 거푸집을 먼저 만들죠. 흙으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흙 위에다가 글씨를 쓴다면 굉장히 잘 써지겠죠. 글씨를 우리가 새기든 뭐 깊이 파든 아마 이건 굉장히 이 흙이 무르기 때문에 쉽게 써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칼로 새길 때는 날카로운 선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흙으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쇠물을 끓여서 부어서 붓게 되면은 여기에 쓰여지는 글씨의 획은 저걸 보세요. 저기에 보면은 지금 문조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3글자입니다. 저게 세 글자인데 저거는 자기 선조의 아마 이름일 거예요. 주로 저 시대는 선조의 이름을 새겼단 말이에요. 괴는 저 그릇의 이름이 괴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만약에 저게 지금 저렇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저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저거는 모두가 다 상나라 때 만들어진 건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신에게 바친 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신을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신을 대상으로 만들면서 저기에다가 글씨를 새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것은 아까 갑골문처럼 날카로운 끌로 새긴 게 아니라 흙 위에다가 저거를 써가지고 이 쇠물을 끓여서 부어서 만든 문자입니다. 저 문자는 선이 아주 무겁습니다. 날카로운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거는. 그리고 저와 같이 저렇게 쇠물을 끓여서 부어서 저런 그 하늘에 바치는 제사 그릇을 만들면서 우리가 글자를 어떨 것 같으세요? 저 글자를 쓰면서 아마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가 연필로 끄적이듯이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저건 신에게 바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게 바치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제 인간적인 영역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주물로서 만들어진 쓰여진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저렇게 아주 후중합니다. 후중하고 획이 아주 든든하고, 그래서 특히 어떤 그 조상의 이름을 저와 같이 새겨서 저렇게 만든 건데, 저 글씨를 통해서도 그 느낌을 우리가 충분히 아까 갑골과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이건 이제 상나라 때의 제기들입니다. 근데 저 제기 가운데에 지금 많은 그 문양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저 정이 처음 만들어진 게 우임금이 구주를 평수토하고 각 주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동을 나라에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구주를 평수토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나라에 가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사실은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주에 가장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태산이 있는 곳이라면 태산, 이렇게 주산과 주천, 또 중요한 산물,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라고 합니다. 구주에 그렇게 해서 그 정에다가 각 주에서 올라온 그림을 그 정에 입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천지 만물들은, 우리가 산이라든가 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하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이와 같이 삼라만상을 펼치는데 각자가 다 다른 그러한 것들을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삼라만상을 모두 하나로서 이와 같이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산이 있고 어떤 내가 흐르고 거기에서 많이 나는 짐승은 뭐고 이것들을 알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가 나중에 탕림금에 의해서 상나라로 이제 천자국이 옮겨지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옮긴 게 이 구정입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그게 이제 상나라 때의 청동기고, 이건 주나라 때의 청동기.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주나라는 시조가 강원이라고 하는 분이 낳은 후직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직이라고 하는 인물은 탄생설화가 이와 같이 어느 날 하늘에 의해서 잉태가 된 거예요. 이 강원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아이를 버리려고 버릴 기자, 기라고 그랬습니다. 버릴 기자를 써서 그랬는데 버릴 수가 없은 거예요. 내거리에 내다 놔도 짐승들이 다 피해가고, 저 깊은 산속에다 갖다 놔도 거기까지 나무를 하는 사람이 뗄나무꾼이 거기까지 가서 아이를 안고 내려오고, 그래서 얼음 위에 아이를 갖다 놨는데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어린아이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게 족휘예요. 그러니까 족휘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민족을 상징하는, 우리 태극기처럼요, 나라를 상징하는 신물이죠. 그래서 족휘에 저와 같이 이 새의 깃에 쌓여져 있는 어린아이를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동기에 저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 보통 지금 문왕에 의해서 주나라가 이제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문왕은 천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문왕을 들어서 문왕천명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문왕천명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왕이 기주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기주에 서백으로 있을 때입니다. 서백으로 있을 때에 이미 문왕은 어른을 봉양하고, 어른들이 짐지고 가고 있는 어른들을 없게 하고, 또 위아 어른 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질서를 지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 기주라고 하는 곳은 방 70리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곳인데, 저곳에 서백으로 있으면서 하도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백성들이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그런 나라면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지 하고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왕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우리가 토포악발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밥 먹다가 그런 많은 이웃 나라의 사들이 이 문왕을 찾아오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그 입에 밥을 뱉고 그 손님을 맞이하고 그 사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에서 벼슬 하고 있지 않는 현자를 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선비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단어를 해석할 때 그 시대에 맞게 이게 시대를 보지 않으면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들을 맞이하는, 머리를 감다가 이와 같이 머리를 움켜잡고 저 사들을 맞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훌륭한 그런 그 주변의 사들이 문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문왕이 천자가 아니고 서백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문왕이 이와 같이 문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문왕천명 이야기를 합니다. 문왕이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 근데 문왕천명, 문왕은 천자가 되질 않았어요.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왕천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예지송이라고 하는 우나라와 예나라입니다. 우나라와 예나라가 조그마한 작은 나라인데 이제 하도 늘 국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우나라와 예나라가 늘 그 국경 가지고 싸움이 끊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하도 싸우다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문왕에게 가서 한번 질정을 해보자.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싸움이 끊기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살 길이 없고 서로가 이거는 망해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주가 우리가 문왕을 찾아가서 문왕에게 한번 질정을 해보자 하고 길을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문왕이 다스리고 있는 기주 땅에 국경을 딱 넘어서 오니까, 이제 두 군주가 이제 거기를 넘어서 오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이웃 논들이 서로 밭두둑을 양보해요. 그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여기다가 모래도 심으라고 하고, 거기는 힘이 없으니까 여긴 내가 파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웃 농사 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도로를 가니까, 길을 가는데 나이 드신 어른이 뭐를 짊어지고 가면 젊은 사람이 얼른 뛰어가서 그거 제가 들어드리겠다고. 또 나이 먹은 사람이 길을 가면 젊은 사람이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 모습을 봤습니다. 저 우나라와 예나라의 군주가. 그거를 보고 저거다. 우리가 못했던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저와 같이 정말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나라와 예나라의 군주가 문왕을 찾아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멈추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 이야기를 문왕에게 가서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싸웠던 것은 내 욕심을 차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게 바로 문왕이 이야기하는 문왕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나라와 예나라가 이와 같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문왕이 뭐를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저절로 그 모습을 보고 교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문왕천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적어 우예지송을 이와 같이 교화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송사가 일어나지 않게 했다. 그래서 저 우나라와 예나라가 이 문왕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문왕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왕은 실질적으로는 천자가 되지 않았지만 천명이 받은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왕은, 그래서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실질적으로는 천자국이 되지만, 무왕은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로 주를 칩니다. 은나라의 주를. 그래서 문왕은 역사적으로 주나라의
나중에 공자가 유학을 정리하면서도 어때요? 조술요순하고 요임금과 순임금의 정신을 그야말로 원칙으로 삼고, 그러면 그건 바로 뭐냐면 하늘의 법도예요. 하늘의 법도를 펼친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헌장문무한다. 드러내어서 빛낸다. 그러면 문왕과 무왕이 펼쳤던 정신을 드러내어서 밝히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공자는. 그래서 모든 공자가 정리한 모든 저술들은 모두가 다 저와 같이 헌장, 이 조술요순하고 헌장문무하는 이 정신으로 일관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문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당시에는 저와 같이 문왕의 문자에다가 앞에다 임금왕자를 같이 붙여 넣었었어요. 저러한 문자들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지금 주공묘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주공묘는 종주라고 하는 곳에 묻혔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공은 이제 무왕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성왕이 그 뒤를 이었을 때 주공이 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무왕이 전쟁에 오랜 그 피로에 지치고 해가지고 병이 나니까 주공이 아직 나라가 안정도 안 됐는데 무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나라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세 개의 재단을 세웁니다. 세 개의 재단이 누구냐면은 주공의 아버지는 문왕이죠. 문왕.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왕계라고 하는 분입니다. 왕계라고 하는 분이고, 그 위에 증조부님은 태조라고 하는 분인데, 그 태조, 할아버지 왕계, 아버지 문왕, 이 세 개의 재단을 세워요. 재단을 세우고 선조들이, 그 조상님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내 자손이 그야말로 이와 같이 큰 대업을 이루었는데 이게 잘 무사하게 펼쳐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공이 울면서 충문을 지어서 그 새 재단에 충문을 이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뭐냐면은 이와 같이 이제 막 나라가 천자국이 되어가지고 아직 안정도 안 됐는데 저 무왕을 선조들이 데려가신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이 이 무왕을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무엇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겠어요? 이 나라가 정말 잘 안정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 만약에 이 내 원을 들어준다면 나를 대신 데려가고 무왕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통곡을 하는 글이 바로 금등편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주공이 이와 같이 무왕을 위해서 이렇게 빌어요. 그리고 무왕의 병이 나아져 가지고 그랬지만은 이제 결국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린 성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어린 성왕이 뭐를 할 수 있어요? 13살짜리가. 그러니까 주공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섭정을 하는데 주공이 이 무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공은 주를 칠 때도 강태공과 함께 오직 그 전쟁터에서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했던 인물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무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동생 주공에게 어린 성왕을 부탁을 했겠죠. 너가 잘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주공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정말 평생을 어린 성왕을 위해서. 그래서 섭정을 하다가 어린 성왕이 이제 성장을 해서 정사를 할 때가 되니까 신하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게 쉬운 일 아니겠죠. 신하의 위치에 서서 그야말로 그 어린 조카를 군주로서 이렇게 섬겨요. 주공이 이렇게 평생을 어린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조카한테 유언을 해요. 주공이 세상을 떠날 때 조카한테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성주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난 죽어서 내가 혼백이 되어서도 어린 조카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데 혼백이 되어서도 하겠다. 그래서 나를 이 성주 땅에 묻어달라고 해요. 성왕이. 그건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죽어서 성주에 묻는 것은 죽어서도 내 신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잖아요, 실은. 죽어서도 내 신하가 되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주공이 세상을 떠나서 종주에 모십니다. 종주는 아까 문왕이 모셔진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셔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노나라라고 하는 곳이 결국은 그 훨씬 이전이지만 주공의 그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서 봉토한 곳인데 주공은 어린 성왕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 백금을 노나라에 보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주나라뿐만이 아니라 유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철학적인 정신의 기틀이 되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공의 묘에서 저 문왕에 관한 문왕의 이름이 새겨진 갑골판이 발견됐어요. 이게 이제 서주 초기에 이게 지금 무기죠. 무기에가 새겨진 건데 신읍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신읍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게 지금 오른쪽에 이게 신자예요. 이게 지금 읍이고요. 그래서 신읍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자가 새겨진 건데 이거는 아마도 저기 지금 기산현이라고 섬서성 기산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거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저 획들을 보면은 이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물로써 해가지고 쇠물을 부어서 썼는지 나중에 무기에 병기 문자에는 나중에 새겨 넣은 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칼로 새겨서 이와 같이 그렇게 쓴 문자들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다르겠죠. 저게 주물로써 했던 글자하고는요. 이게 이제 영이라고 하는 서주 초기의 제기입니다. 근데 저 제기에 저 모습은 저기에 새겨져 있는 문양들이 그냥 문양이 아니고 모두가 지금 상징을 하는 그런 문양들인데 저기에 새겨진 글들입니다. 근데 저거는 다 저와 같이 주물로서 쓰여진 글자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주나라는 아까 문왕의 정신을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뭐냐면 문왕의 명덕신벌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념을 어떻게 두었냐. 백성들을 어루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엄격하게 하고 강한 어떤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따뜻하게 쌓아안아서 부득이하게 벌을 줄 때는 정말 그게 왜 저런 그 잘못을 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더 먼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죄를 줄 때는 삼가하고 삼가해서 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저게 얼마나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어떤 정신으로 다스렸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유학 정신인데요. 또 당시에는 음양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저기 이 글씨를 한번 보면은요. 제가 저기 갑골문을 쓸 때는 지금 왼쪽 오른쪽에 조화가 양쪽을 나란히 안 맞췄어요. 안 맞죠. 저거는 갑골문은 저거를 맞추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금문을 한번 보시게 이게 지금 주나라 주자입니다. 주나라 주자인데 지금 이 글자를 한번 보면 양쪽이 거의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균형이 맞춰져 있고 지금 이런 글자들도 모두가 어쩌냐면은 이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해요. 저게 바로 뭐냐면 음양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아름다움을 이제 우리가 신미의식이 시대마다 달라지지만 주나라에 오게 되면은 저와 같이 가장 중요한 신미의식 속에 음양이라고 하는 이게 자리 잡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저게 조금 있으면 소전체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 정형화되어져요. 근데 저와 같이 이게 거푸집에다가 이렇게 할 때도 그 기본적인 그 형태 속에서 음양의 조화를 계속 맞추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좌우손을 하면서도 갑골처럼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나라에 오게 되면은 저것이 바로 신미의식이에요. 그 시대가 주는 신미의식이요.
이게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청동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서주시대의 청동기라고 한다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동주 때죠. 동주 때인데 서주의 문화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청동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갑골처럼 그게 아니라 저거는 쇠물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걸 하나 만드는 과정도 뭐 우리가 저 종을 하나 저 기물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그 글에 보니까 저게 뭐 5천 수레 5,000개에다가 청동을 싣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물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때 오면은 이 글씨가 굉장히 정제되어집니다. 아까에 비해서 아주 이제 정연해지죠, 글씨가. 그리고 좌우가 거의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대칭을 이루어지게 되고 크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제되어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춘추시대 말기에 만든 오왕대 차감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글씨가 좀 유약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양쪽이 이와 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고 글씨는 상당히 이제 유약해져서 그렇고요. 이게 이제 진나라 때의 글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진시황이 그야말로 합종연행을 통해서 이제 쭉쭉 뻗어 나올 때예요. 가운데로 저 변방에 작은 나라가 그냥 중국 그 넓은 땅을 이제 침략해서 들어오는 판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큰 승리를 거두니까 승리를 거둔 기념으로 돌에다 새겼던 겁니다. 저게. 그래서 이것은 다 돌에 새긴 거예요. 지금 낭야대각석이라든지 역산각석이라든지 저거는 돌에 새겼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갑골에다 새긴 거, 주물에다 새긴 거, 이거는 돌에 새기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 당시에 진시황이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요, 그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뭐 기쁨이야 뭘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게. 그 기쁨을 저와 같이 돌에 뭔가 기념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데 그 글씨가 가벼울 수가 없겠죠. 내 위협을, 내 위상을 그대로 글씨 속에 담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산에다가 우리가 돌로 새긴다고 하는 것, 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관념은 뭔가요? 내가 이게 수천 년 동안 이거를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우리가 돌에다가 글을 새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글씨를 보면은 지금 돌이 낭야대각석 같은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글씨가 지금 많이 저렇게 손상이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저 낭야대각석의 획은 아주 무겁고 그야말로 진시황의 그 승리의 환희로움을 문자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웅장함이 보여지는 글씨입니다. 이제 이 역산각석은 지금 이제 글씨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주나라 말기의 글씨에서 고정된 형태 속에다가 글씨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추 시대에는 주물로서 글씨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이 아무리 이게 질서정연하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 역산각석에서 보는 느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역산각석에서는 선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기 돌에다 새겼는데 앞에서 이것은 좌우가 대칭이 이제 정연해지지만 이것은 주물로서 그어진 선이기 때문에 선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게 금문과 소전과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서사 도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글씨의 느낌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도자기의 판에다가 새긴다거나 아까 우리가 저기 도자기 흙에다가 글씨를 떠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서사 도구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가령 나무에다가 새기게 되면 나무의 느낌 그게 있을 수밖에 없죠. 또 화선지는 번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서사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글씨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들이 부드럽고, 얘는 돌에다 새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날카로운 선들이다. 날카로운 선들이고, 이때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진시황 때에 이사에 의해서 문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황이라고 하는, 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진시황 때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황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황극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 무극이 태극인 황극이에요.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원이 되는 황제다. 내가 그야말로 처음으로 천지의 근원이 되는 황제라는 의미예요. 자신을 얼마나 높여놓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작은 나라에서, 더군다나 큰 나라가 통일한 것도 아니고 저 변방의 작은 나라가 이와 같이 그야말로 중국 전체를 삼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스스로 황제라고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천하 통일을 하는 데는 이사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죠. 이사에 의해서 우리 이제 합종연행이라든지 많은 그러한 그 간언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천하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사뿐만이 아니라 물론 조고라든지 이러한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사가 막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사에 의해서 이제 문자 통일이라고 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죠. 그 문자 통일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까지는 모든 나라마다 문자가 달랐어요.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금도 뭐 우리가 중국이 그렇습니다만은 당시는 사용하고 있는 문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도량형도 다르고, 또 우리가 수레바퀴의 폭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라마다 뭐 무게를 재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했던 것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진시황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을 우리가 내세우라고 하면은 그 도량형기를 통일하고 수레바퀴를 통일하고,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큰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문자 통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역마다 달랐던 그러한 문자들을 이제 표준 서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을 만든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표준이 아닌 것은 모두 이체자가 돼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뭐가 하나 표준을 딱 정해놓으면 나머지 것은 다 다른 거, 틀린 것이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 간에 쓰여지는 많은 그 문자들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오겠죠. 근데 사실은 진나라 때는 문자 통일을 하지만 관문서에서만 썼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서사에서는 아직 쓰지 못하고 나라에서 하는 관문서에서만 이 문자 통일한 소전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러한 서체인데요.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돌에 새겨진 것입니다. 진석권이라든지 태산각석이라든지, 이것도 태산을 점령하고 그 기념으로 이렇게 새겼던 건데, 글씨가 참 무겁고, 저 태산각석도 보면은 아주 그 힘차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동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망의 동가량명이라고 그래서 이 청동에다가 이게 쓴 건데, 지금 소전체로서 상당히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글씨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서예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단순한 어떤 서사를 위한 글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문서로서 표현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한다면, 지금 이때 오게 되면은 글씨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표현이 적죠. 적은데
여기에서도 단순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살짝 바깥쪽으로 뻗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본래 우리 인간은 미에 대한 그 추구가 본능적으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너 아름답게 그리지 말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이와 같이 지금 요때만 하더라도 낭해대각성만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 적은데 여기에 오게 되면 이 역삼각석에 오게 되면은 조금 더 예술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지금 이와 같이 진석권이라든지 이때 오게 되면 이런 게 강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강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것은 실질적인 글자의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래의 글자가 임금제자가 뭐 저렇게 쓴다고 해서 임금이 더 아름다워지는 임금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것이 영원히 이 기록이 남기를 바라기 위해서 돌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아무렇게 못 쓰겠죠. 그래서 아름답게 쓰고자 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저 때부터 시작해서 서예라고 하는 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한나라 때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나 다 글씨를 이제 입비가 성행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서 한나라가 융성한 문화를 자랑하면서 집안마다 비를 세우게 돼요. 그럼 비를 세우면서 모두가 어쩌냐면 이 비를 내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집안을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저기에는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은 써 있지 않습니다. 서자의 이름이. 왜 그러냐, 한나라 때에도 그 많은 비석들이 지금 현재 310개 정도의 그 예서비가 남아 있는데 뭐 다 깨지고 많은 비가 깨졌겠죠. 깨지고 현재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약 310개 정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 비 중에 서자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건 극히 적습니다. 거의가 다 서자의 이름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정인의 이름을 의미를 두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서자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우리가 데려다가 글씨를 썼지만 서자의 지위는 높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위진남북조 글씨를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서자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저도 지금 제 작품에 저기 보면 다 안함하고 다 써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허다못해 낙관이라도 찍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쓴 거다. 이거는 나의 심미의식에 의해서 표현된 거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연대는 위진남북조입니다. 한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서자의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거기에 쓰여진 내용이 중요했죠. 그래서 태산각석이나 이와 같이 이러한 비들이 세워졌는데 여기에는 서자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예술로서의 아름다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각골문은 각골문 나름대로의 그 신미의식이 투영돼서 표현되어졌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는 글씨를 이렇게 좌우로 상당히 이렇게 벌려놓기 시작했는데 요 글씨는 지금 태산각석은 안 그러죠. 태산각석은 아주 후중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장방형 속에 글씨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전체적인 글씨의 개선이라고 합니다. 개선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갑골문을 쓸 때는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이게 뭐 좌우가 맞추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갑골판, 본래의 갑골판의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골판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골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 부분에 오면은 글씨를 조금 더 크게 쓰고 요 부분에서는 글씨를 아주 가늘게 써가지고 이렇게 맞춰놨고, 또 갑골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좌우의 획을 뒤바꿔 놔요. 그게 가능했어요. 때로는 위아래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또 공간이 하나 남어. 그러면 그걸 벌려서 크게 써버리기도 하고, 같은 글자인데도 이와 같이 이 공간의 지배는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이제 동이라고 하는 것은, 금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는 그게 아니죠. 완성된 형태의 그 주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갑골처럼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자연스럽게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천명이라고 하는 거. 천명은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음양오행이 일정한 변화와 불변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하늘의 명에서 모든 것이 그 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경천을 위지하는 것을 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이 작용을 경으로 하고 밑에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위라고 해서, 그래서 하늘을 경으로 삼고 삼라만상을 위로 해서 드러나는 형식을 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는 이와 같이 천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상생활이든 뭐 예술이든 천명에 의해서, 천명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금문에서는 보면은 아주 후중하면서도 좌우 음양의 조화를 이뤄놨고 상하의 조화를 맞춰놨고 그랬다고, 그런 그 기본적인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전체에 오게 되면 달라집니다. 소전체에 오게 되면 글씨가 완전히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되는데, 이제 글씨 서체에 따라서 지금 저렇게 태산각석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낭야대각석이라든지 서체에 따라서 그 비율은 달라져요. 비율은 달라지지만은 이와 같이 세로로 길어진다. 이와 같이 세로로 길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비를 만약에 우리가 가로비를 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가로로 넓은 비를 내가 세웠다고 한다면 저 글씨가 어땠을까요? 저렇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이제 그 글씨를 쓴 사람이 진시황의 어떤 위협을 글씨로서 표현하려고도 했겠지만, 비를 세울 때 저 비가 이게 뭐 수천 년을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세운 비를 조그만하게 세웠겠어요? 얼마나 큰 비를 세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에다가 글씨를 쓸 때 저와 같이 밑으로 긴 저러한 사각형,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긴 그러한 장방형의 사각형 속에 일정한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문이라든가 갑골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은 개선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일정한 공간의 크기를 생각해서 그 안에다가 글자를 집어넣기 시작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동으로서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얼른 보면은 약간 가운데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건 둥글게 된 거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어때요? 똑같은 공간 안에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짧은 글자들은 여기 공간을 비워놓고 맞춰놨어요. 그래서 일정한 공간 안에 하나의 글자를 집어넣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 통일과 함께 개선의 개념이 들어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거는 후대의 글자를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주나라 전서까지 진시황 때의 문자까지를 살펴봤는데, 저 진시황 때까지의 문자들은 변화가 그 이제 우리가 연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서체의 연변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철학과 역사와 사회와 문화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저러한 형태를 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진시황, 진나라 때까지의 서예를 살펴봤는데, 진나라 때까지의 서예를 살펴보면 그 당시의 철학과 문화와 정서들이 그 글씨를 그렇게 쓰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연변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대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근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주물로 썼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근문입니다. 이 근문이에요. 근문을 이렇게 탁본을 뜬 겁니다. 이것들은 선들이 어느 것도 날카로운 선이 없어요. 아주 무겁고 후중하고 그러면서도 균형을 갑골처럼 형태가 다양하지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둥근 형태라든지 뭐 궤라든지 격이라든지 대부분의 것들이 반이라든지 다 둥근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쓰여진 글씨들이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정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골들을 이렇게 주물로서 쓰여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예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어떨까? 이거는 날카로운 선이 아니고 아주 이제 무거운 선으로 당연히 돼야 되겠죠. 제가 갑골문을 쓸 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굉장히 붓을 무겁게 하고 그리고 가벼운 획이 아니라 날카로운 획이 아니라 아주 두텁고 후중한 획입니다. 대덕은 용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용구 아시죠? 지금 이것은 어떤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글씨가. 그래서 어떤 한 획도 가볍게 이건 이제 주물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붓으로 쓰기 때문에 쇠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무겁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게 지금 석고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석고문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도래색인 거예요. 도래색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주물은 의외성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푸집에다가 해가지고 쇠물을 붓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무겁고 그러기도 하지만 형태적으로 아주 둔탁하고 후중한 느낌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돌은 쪼아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비석 같은 데 많이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은 그전에는 다 손으로 팠거든요. 그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날카로운 선과 정제된 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시황 때의 소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제된 선입니다. 그리고 균간을 이루어요. 이제 아까 우리가 근문에서도 후대 근문에 오게 되면은 점점 정제되어지잖아요, 글씨가. 그리고 고정된 형체의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진시황대에 오게 되면 그게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개선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일정한 간격 안에
칸 안에다가 하나의 글자를 정확하게 집어넣는데 균관을 이룬다고 하는 문제예요. 획과 획 사이의 간격을 똑같게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자 통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은 단순한 문자 통일에만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제도도 그렇고 모든 획일적인 사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백성들의 정서를 바로잡는데 예술처럼 효과가 좋은 게 없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정서를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술을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전체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문자 통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순한 문자 통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게 되면은 그 문자 통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을 획일화시킵니다.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면 도량형기를 뭐 똑같이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을 전부 다 획일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술이 바로 그러한 형태를 만들고 있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공간의 크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칸을 똑같이 나누어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글씨를 보면은 이거는 글씨가 때로는 굵었다가 이건 주물로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거우면서도 그런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돌로 팠어요. 돌에다가 팠기 때문에 똑같은 선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굵기의 선을 이와 같이 균간으로서 표현을 해서 소전체에 오게 되면 이러한 이제 그 문자 통일 정책이 이루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균간만 표현한 게 아니라 모든 문화를 저와 같이 획일적으로 몰고 갔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크게 뭐 그 안에도 서체의 연변이 저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앞에 있는 거 두 가지가 대전이고요. 뒤에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진시황 때 쓰여진 것을 소전이라고 이야기해서 대전과 소전, 전체는 전서. 그래서 저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